파월 회장 같은 경우도 고정금리화 돼가지고 이렇게 주택시장이 돼 있는 케이스를 본 적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1대1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네. 약간은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지 않나. 왜냐하면 연준은 듀얼 맨데이트입니다. 물가하고 성장을 동시에 봐야 같이 돼요. 해야 되니까. 네, 최대 고용도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작은 물가, 요거 주택 물가 잡히지 않을 것 같은 거, 요거 진짜 이 끈적끈적한 놈, 요거 떼내려고. 다른 건 다 망칠 수는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은 가르쳐놓고 우리 거 아니야?라고 우리 책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오히려 이제 고용을 잡으려고 지금 50bp 치고 들어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오건영 단장님과 함께한 신과대화 오늘 2부로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 좀 진행해 보죠. 아 예. 네. 이제 아까 그 말씀해 주셨잖아요. 뭐냐면은 이제 그러면 금리를 낮추고 지급준비금을 갖다가 금리를 낮춰서 돈을 풀면서 지급준비금을 갖다가 큐티는 계속 큐티를 한다 하면 하니. 그럼 시중 유동성은 어떻게 되는 거냐? 모르죠. 왜 그러냐면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양적 완화라는 거는 옛날에는 고안조차 안 됐던 거고 2000년도에 일본에서부터 사실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은행 시스템이 망가지잖아요. 은행들이 완전히 망가졌던 게 일본의 버블 붕괴였는데 은행들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중앙은행이 나서 가지고 돈을 갖다가 이제 채워주면서 은행이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은행들이 다 죽어 있지만 실제 죽지 않게 돈을 채워주면서 망하지 않도록 하면서 언젠간 대출해주겠지 이거였거든요. 네. 이제 만약에요. 미국의 은행 시스템이 만약에 이제 살아나면서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은행들은 이제 실물 경제가 좋아질 때 대출을 늘리거든요. 그럼 만약에 미국의 시중은행들이 대출을 확 늘리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실제로 양적 긴축으로 지급준비금을 줄여도요. 결국에는 은행의 통장에서 이 지급준비금 통장에서 밖으로 빠져나와야 얘가 유동성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대출을 얼마나 뿜어주느냐의 따라 문제거든요. 다르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걸 갖다 줄여주더라도 대출이 뿜어져 나오면 이 대출이 통화의 승수라는 걸로 미친 듯이 돕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제일 좋은 건 양적 긴축이나 금리 인상 같은 걸로 긴축을 하더라도 실물 경제가 좋아져서 돈이 펌프질해서 나오잖아요. 그럼 금리를 인상하고 긴축을 해도 중앙은행이 본원 통화를 흡수를 하더라도 예. 시중은행들이 대출로 펌프질을 해나가니까 네. 오히려 그때는 실물 경제 유동성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길 수 늘어나는 있습니다. 효과가 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지금 미국의 실물 경제가 어느 정도 위치에 존재할 수 있겠느냐. 어찌 보면 그건 금리 내리면 시중 유동성 늘어나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하고도 비슷하네요. 네, 근데 이게 이왕 얘기 나오셨으니까 또 잠깐만 좀 딴 데로 가면 네. 9월 초만 해도 시장 분위기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러더니 이거 큰일 났다. 그랬는데 9월 둘째 주에 연준이 50bp 낮추기 전부터 우리 추석 들어갈 때부터 이제 갑자기 시장이 확 돌기 시작을 했어요. 예. 일단 1번이 뭐냐면 젠슨 황이 등장하셔가지고 엔비디아 잘 되고 있어요. 이 얘기한 게 1번. 네. 근데 그것만으로는 좀 약했는데 두 번째 뭐가 나오냐면 이제 닉 티메라우스라는 그 기자가 50bp나 한데 이러면서 이제 소문 뻗들인 거죠. 그래서 와 이게 2번. 근데 이제 사실 많은 분들이 관심 안 가지지만 3번이 있어요. 네. 이 3번이 뭐냐면 마이클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이클 바가 누구냐면 연준의 그 부의장이에요. 연준 부의장인데 이분이 금융감독 담당자예요. 네. 작년 3월에 SVB가 파산했잖아요. 예. SVB 딱 파산한 다음에 이 마이클 바가 딱 나와가지고 화가 난 거죠. 아니 은행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되냐. 그래서 은행들 자본 더 늘려. 확 늘려. 그래서 지금보다 자본금을 갖다가 2배 더 늘려. 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와 이게 말이 돼? 이제 이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은행들 자본금 늘리라고 난리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안을 갖다가 규제를 갖다가 훨씬 강화하는 안. 그래서 대형 은행들 엄청 늘리고 중소형 은행들은 원래 자본 규제가 없었는데 그것도 새로 만들겠다 막 이런 거죠. 그러면 은행들이 자본 규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대출해 줄 돈을 자본으로 쌓아놔야 돼요. 네. 그럼 그만큼 수익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은행들이 그럼 우리 장사 안 된다. 우리 이거 오히려 망조다. 그래서 연준 내에서도 되게 힘들었고 그래서 이 미국의 이제 월스트리트에 있는 은행들이 정치인들 엄청나게 로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이클 바가 지난주에 등장해서 I'm sorry. 그래서 중소형 은행들에 대해서 규제 없다. 그대로 없다. 그 다음에 대형 은행들 자본 늘리는 거 요만큼만 늘려줘. 요렇게 했거든요. 이런 것들은요.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내려오면 단기금리가 내려오고 장기금리가 올라갔잖아요. 네. 그럼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돼 있다 뒤집어졌거든요. 그러면 단기로 빌려서 장기로 대출해 주는 게 시중은행들이에요. 워킹하기 시작하게. 규제의 불확실성이 사라진 상태에서 둘의 갭을 높여버렸죠. 네. 그럼 대출을 뿜어내기가 쉬워질 용이하겠죠. 수 있죠. 예. 예. 그럼 이게 이제 만약 실물 경제가 받아만 준다면 그러면은 이게 오히려
금융시장, 그러니까 뭐냐면 은행 이외에 있는 자본시장이 약간 긴축이 되더라도 은행들이 대출을 펌프질해주면서 밑을 메워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미국 경제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거대한 침체 이런 가능성을 좀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고 이번에 FOMC에서 50bp 내리는 것에 대한 해석을 좀 그럼 좀 들어볼까요? 같이? 네, 이제 50bp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25bp 내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뭐 굳이 변명을 하자면 틀렸지만 변명을 하자면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이게 있었어요. 그 이번 달 초에 발표된 8월 고용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뭐 좋았냐 좋지는 않았지만 나쁘지도 않았어요. 한 14만 명 정도 늘었거든요. 그거 줄어들 수 있잖아. 근데 줄어들 수 있어도 10만 명 정도면 쏘쏘. 그래서 고용이 나쁘진 않았다. 이게 1번. 두 번째는 미국의 물가가요. 네. 주택 시장 물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을 해요. 슬슬. 이게 안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주택 경기가 이게 주택 시장 같은 경우는 야 이거 물가가 2%로 수렴하기가 생각보다 어렵겠는데. 그래서 물가가 좀 세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이미 25bp다 이 생각을 했고 3번은 뭐냐면은 이 FOMC 직전에 미국의 소매 판매 소비 지표하고 산업 생산 지표가 발표됐거든요. 네. 둘 다 잘 나왔어요. 나쁘지 않게 나왔거든요. 이거 보면 50bp를 인하해야 돼? 이 생각이 들었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닉 티밀하우스가 나온 그 얘기들이나 이런 걸 보면서 50bp 나오는 건가? 막 되게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25bp 같은데? 라고 했는데 와 아침에 일어나 눈이 뜨아했죠. 새벽에 일어났는데 50bp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랬을까? 그러니까 당연히 기자회견을 하잖아요. 네. 파월 회장이. 당연히 저거 똑같은 생각을 했던 기자들이 융단 폭격을 하죠. 그래서 기자들이 진짜 똑같이 얘기해요. 아니 고용도 좋았고 물가도 높고 그다음에 소비 지표 좋았고 산업 생산도 좋았는데 왜 50bp 내려니? 이게 물어본 거예요. 그렇지. 너 지난 7월 달에 50bp 고려 안 한다고 했잖아. 왜 말 바꿨어?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막 던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월 회장이 얘기한 것 중에 기자회견에서 얘기한 것 중에 포인트가 되는 거 몇 개만 쓰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네, 네. 일단 첫 번째입니다. 아유 재밌겠다. 첫 번째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질문할 때 너 늦었지? 이렇게 물어봐요 사람이. 티밀하우스가 물어봤어요. 네. 늦은 거지? 그랬더니 아니야 늦은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물어볼 때 잘 물어봐야 돼요. 너 늦었지? 이러면 누가 내가 바보예요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금리 인하 너 늦은 것 같지? 솔직히. 예, 그러면 안 그 되죠. 질문이었죠. 예. 네. 그랬더니 아니야 절대 아니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기자가 잘 물어보더라고요. 너네 7월 달에 원래 7월 달에 이제 7월 말이었거든요. 7월 말 8월 초에 걸려 있었는데 네. 그때 그 경제 지표 하나가 발표됐어요. 그거 되게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FOMC 때 야 그 지표를 그 7월 FOMC 때 끝날 때 뭐라고 물어봤냐면 기자회견 때 야 그걸 만약 반영했으면 너 금리 내렸을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긍정도 부정도 아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또 이제 물어본 거죠. 7월 달에 안 내린 것 때문에 조금 고민돼서 이거 반영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파월 의장이 그때는 늦었냐 이렇게 안 물어보고 7월 달에 못 내린 거 조금 신경 쓰인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아요. 그거 보면은 긍정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거죠. 그래서 약간 뭐냐면 7월 달에 했어야 되는데 늦었다. 이 생각이 있었던 게 1번인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이거는 사실 크진 않고요. 큰 건 뭐냐면 두 번째 이제 큰 거는 고용을 바라보는 시각이 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무슨 고용을 말이에요? 바라보는 시각이 차이가 난다는 게 이렇게 됩니다. 잠깐 보시죠. 지금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아니 10만 명 정도 고용이 되면 양호한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네. 원래 10만 저도 그렇게 공부했어요. 10만 명 정도 고용이 되면 쏘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파월 회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번에 10만 명이 고용이 돼도 문제가 생길 수 있대요. 왜냐하면 이민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었답니다. 자 그러면 옛날에는 해마다 그 11만 명씩 그 근로자가 늘어요. 일할 수 있는 사람이 11만 명씩 늘어요. 매달. 근데 11만 명씩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는데 매달 10만 명씩 일자리가 생겨요. 네. 그럼 실업률이 유지가 되겠죠. 그러겠죠. 근데 이제 이민자가 확 들어온 거예요. 일자리 한꺼번에 많이 생겨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러면 똑같이 10만 명씩 있잖아요. 그럼 실업률이 올라가요. 그러겠죠. 빈자리가 생기니까. 그래서 파월 회장이 뭐라고 하냐면 10만 명으로 이제 안 돼요. 표준이 똑같은 바뀌었다. 10만 명으로 지금처럼 경기가 이 정도여서 10만 명씩 일자리 만들어지면 이제 실업률 올라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요 얘기를 누가 했냐면 굴스비라는 사람이 일주일 전에 했어요. 그 파월 회장이 50bp 내리기 일주일 전에 했거든요. 네. 파월 회장이 그 얘기를 그대로 하더라고요. 일주일 후에.
이번에 교훈은 뭐냐면 굴습이다. 아, 굴습이 똑똑하다. 네, 아니 똑똑하다보다도 파월의 복심이다. 팀이라서 볼 게 아니라 예. 굴습이 봐야 된다. 이제 이 생각을 좀 더 하게 됐고 두 번째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파월 회장이 얘기하는 것 중에 이제 그러니까 뭐 어려운 얘기 말고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릴게요. 미국의 일자리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원래 노동자가 600만 명이 있었고 노동자가 그리고 거기에 빈 일자리가 1200만 개가 있었어요. 네. 그러면은 노동자 1인당 일자리가 2개씩 열려 있죠. 그러면 1대 2예요. 그럼 노동자 한 명당 빈 일자리가 2개 있으면 골라가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와 이게 노동자가 600만 명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긴축을 했더니 어떻게 되냐면 이 빈 일자리가 줄어드는 겁니다. 이게 골라갈 수 있다면 어디로 갈까요? 일자리를 골라갈 수 있다면 어느 일자리로 갈 것 같으세요? 보통 골라갈 수 있다. 그러면 월급을 제일 많이 주는데. 그렇죠. 그럼 네. 임금이 올라가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 상태가 유지가 되면은 임금의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박을 높이게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강해서 고금리를 유지하면 일자리가 줄어들기 시작을 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일자리가 줄어들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냐면 600만 개가 됐어요. 그럼 이제 드디어 1대1이 된 겁니다. 드디어 1대1이 됐는데 자 보세요. 그러면 1대1이 된 상태에서 여기서도 고금리를 유지하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일자리가 또 더 줄어들겠죠. 그러겠죠. 그럼 이제는 골라갈 수 있는 자리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실업률이 일자리가 올라가겠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실업률이 본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여태까지 지금까지의 모습과 네. 앞으로의 모습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민자가 늘어났다는 거 1번. 그다음에 이제 빈 일자리와 노동자의 비율이 1대1로 매핑이 되고 있다는 거.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일자리가 줄어들면 이게 실업률에 오롯이 투영이 되니까 그러네. 실업률에 급등을 부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무슨 이유에서 아니 경기가 좋아서 이민자가 많이 들어와서 실업률이 올랐지 않습니까? 다 필요 없고 지난 8월 달에 보니까 실업률 올라가니까 야 이거 샤메 법칙이다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시장이 느끼는 심리적인 센티멘트는 분명히 안 좋을 수 있어요. 경기 네. 침체에 대한 공포를 만드니까 이게 자기 암시를 만들어서 실물 경제를 흔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만 명씩 늘리는 거 다 법다. 이렇게 하면 실업률 올라간다. 근데 두 번째는 지금부터는 일자리가 긴축으로 해가지고 일자리가 줄어들면 이거 실업률 팍 튄다. 네. 그럼 답 없다. 이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여태까지 노동시장을 바라보던 프레임워크하고 좀 바뀐 것 같아요. 10만 명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럼 10만 명 이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야겠죠. 예. 이젠 일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이거는 현상 유지를 한 게 아니라 약간 우리한테는 보이지 않는 부양을 해야 돼요. 네. 두 번째는 적어도 여기서부터는요. 일자리가 줄어드는 걸 사력을 다해서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50bp 인하를 갖다가 고민하게 된 이유가 노동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나온 것 같고요. 이거 잠깐 보시면 이게 FOMC에서 서머리 오브 SEP라는 거죠. 여기 요번에 이제 그 얘기가 그대로 나와요. 잠깐 보시면 6월 달에 실업률을 보면은 6월 달에 올해 말에는 4.0으로 끝날 거예요라고 했거든요. 실업률 많이 안 오를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 4.4가 될 거래요. 많이 올라와 있죠. 근데 네. 연말까지 연준이 뭐라고 하냐면 금리를 4번 낮추겠다고 했거든요. 4번을 낮춰도 4.4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부터는 실업률이 오르기가 쉬워졌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비해서. 이제 연약해졌어요. 그리고 실업률이 4.2, 4.1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4.4가 꽤 오래가죠. 금리를 이렇게 낮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 얘기는 뭘 암시하고 있냐면 노동시장이 지금부터는 실업률이 튀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 체질 자체가 바뀌어 있다. 이제부터는 다른 게임이다라는 거를 연준이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깜놀할 얘기가 된 거지만 결국엔 그래서 이제 연준에서도 기준금리 인하를 갖다가 50bp를 단행을 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설득력이 있네요, 충분히. 네네. 그래서 이후에 점도표도 뭐 나름 그렇죠. 이제 점도표도 이제 바꾸고 그랬는데 다만 이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는 좀 요번에 그 FOMC 보면서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이제 기자가 물어봐요. 그럼 주택시장 인플레이션 어떻게 할 건데 주택 가격 올랐잖아.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네네. 그때 이제 파월 회장이 뭐라고 하냐면 이러면서 아 이게 참 어렵다. 뭐가 어렵습니까? 금리 높여놨더니 고정금리로 유지가 돼 있어서 옛날에 그 낮은 금리의 모기지론이 훈장 아니냐. 이걸 왜 파냐. 그래서 매물이 오히려 안 나오더라. 집값이 더 올라. 그러니까 오히려 금리를 낮추면 매물이 나오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제 기자가 그러면 이제 우리 딱 그러면 이제 금리를 낮추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얘기인가 이제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파월 회장이 또 거기서 약을 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물론 공급 매물이 나올 수도 있지만 금리가 내려가면 또 살려는 사람도 늘어나겠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급도 나오지만 살려는 사람도 늘어나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끝에 어떻게 끝내냐면 그건 연준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러면서 끝내요. 잠깐만 제가 뭐 너무 유머러스하게 말씀드렸지만 요거만 잠깐 볼게요. 네. 그 밑에 거 잠깐만 볼게요. 여기 밑에 이 기사 요번에 그 한국경제에서 번역해 준 겁니다. 예. 질문 이제 저 집값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지금 낮은 모기지를 갖고 있다. 그래서 재용자가 비싸지기 때문에 집을 팔지 않고 있다 지금. 그래서 금리 올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근데 금리가 내려가면 사람들이 드디어 집을 팔고 이사를 할 거고. 네. 그러면 사람들이 이 집을 갖다가 팔려고 하는 사람이 생길 거다. 그럼 팔려고 하는 사람이 생기면 떨어지나? 그랬더니 그렇지만 새로운 구매자도 생겨납니다. 네. 실제 주택 문제는 충분한 주택이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저도 알고 당신도 알고 다 알고 있잖아요. 이제 이 얘기고. 주택은 공급으로 그렇죠. 잡아야지. 사람이 살고 싶어하는 곳에 부지를 찾기가 어렵고 주택의 모든 측면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는 연준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공급 문제는 시장과 정부가 다루어야 할 겁니다. 라면서 사라져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몰랑 이 얘기거든요. 뭐 그렇죠. 읽으면? 이걸 어떻게 중앙은행이 뭐라 그래? 그러니까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그거예요. 이거 뭐라고 하냐면 이 위에 잠깐만 기사 보시면 이거 주택 인플레이션 사라지는 거 1, 2년이 아닌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대요. 그 말은 앞으로 물가 같은 걸 고민할 때 주택은 좀 빼고 생각하겠다는 뜻인가 봐요. 그런가요? 빼지는 않겠지만 그거는 감안을 해서 보겠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제 네. 이런 거예요. 쟤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맞는데 쟤를 우리가 그 고금리로 잡을 수 있다면 네 말이 맞아. 근데 우리가 잡을 수가 없잖아. 근데 쟤 잡으려다가 다 초과상환 태우면 되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고용시장 태우면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가로쳐 놓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연준 입장에서는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일단 난 모르겠고 라고 사실은 여기서 선언을 하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이야, 한국은행이랑 완전히 다르네요. 조금 이제 약간 근데 제도가 다르니까 왜냐하면 그렇죠. 우리는 변동금리.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도도 다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이 우리나라는 뭐 금리를 낮췄을 때 뭐 매물이 나오고 뭐 그런 얘기에는 워킹을 안 하잖아요. 근데 네. 파월 회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게 고정금리화 돼 가지고 이렇게 주택 시장이 돼 있는 케이스를 본 적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쪽도 뭐 1대1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네. 약간은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지 않나. 왜냐하면 연준은 듀얼 맨데이트입니다. 물가하고 성장을 동시에 봐야 돼요. 같이 해야 되니까. 네, 최대 고용도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작은 물가, 요 주택 물가 잡히지 않을 것 같은 거, 요거 진짜 이 끈적끈적한 놈, 요거 떼내려고. 다른 걸 다 망칠 수는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은 가르쳐놓고 우리 거 아니야?라고 우리 책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오히려 이제 고용을 잡으려고 지금 50bp 치고 들어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할 그렇군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어떤 점이 특징적으로 좀 더 볼만한 게 있을까요? 연준 케이스들을 이제 보면은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가면은요. 예. 요거 같아요. 중립금리에 대한 시가 기록 같습니다. 저거 궁금하지. 예. 궁극적으로 그럼 금리는 어디까지 가서 멈출 거냐? 이번에 50bp 낮췄잖아요. 네. 근데 50bp 낮췄는데 반대한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어요. 미셸 보우만이라는 이사분이거든요. 여자분이신데 그분 매파예요. 매파인데 이제 이 미셸 보우만이 연준 이사예요. 거버너예요. 예. 근데 저도 글쎄요. 저도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2004년부터 봤었거든요. 마켓. 근데 2005년 6년도 이제 기억이 나지만 지역은행 총재가 반대표 행사하는 건 몇 번 봤어요. 아니, 그거는 블라드도 했었고 에서 조지라는 분도 있었고 몇 분 있었어요. 그 예. 반대표 행사하는 지역은행 총재가. 근데 그건 가능한 게 우리 지방은 다르거든요.라고 할 수 그 있으니까. 말이니까. 우리를 대변하는 거니까요. 저희 지역은행들의 지분을 갖고 오는 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연준 이사가 반대표 던지는 거를 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네.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연준 이사가 반대표를 던졌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책에서 본 거예요. 가본 적은 없어요. 그 연준 그 의장이 있는 곳에 이 복도가 있는데 거기 예. 연준 이사 방이 있대요. 그래서 보통 FOMC 하기 전에 가가지고 다 구워 삼는답니다. 아 좀 이렇게 갑시다. 연준 의장이. 네, 그렇죠. 연준 의장이 그렇게 구워 삼는 거죠. 그래서 버냉키 같은 경우도 그거 다 구워 삶았대요. 그래서 보통 이제 돈 풉시다 이러면 매파들이 절대 싫어요. 그러면 풀어보고 이상하면 멈추면 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득을 많이 해요. 그래서 매파 설득하는 매뉴얼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매파들이잖아요. 근데 매파들이 설득하려고 갈 때 50bp 낮추자고 하면 난리를 부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설득할까 고민을 했었을 거예요. 이제 얘기한 게 그거죠. 이 매파 설득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요. 뒤를 보자. 뒤를 보자는 건데 이런 거죠. 지금 25bp를 낮춰서 50bp 안 낮추고 조금 낮춰가지고 경기 침체가 오면 더 많이 낮춰야 돼. 근데 이번에 50bp 화끈하게 낮추면 나중에 덜 낮춰도 돼. 왜? 실물 경기가 탄탄하게 버텨주잖아. 그래서
대의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미래에 덜 낮추고 지금 많이 낮추자. 그래서 미리 예방 주사를 맞는 거예요. 이렇게 설득할 수 있겠죠. 궁극적으로 금리 높은 상태 유지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매파 입장에서 들어보면 또 그럴싸하잖아요. 그리고 의장이 자기 방에 들어와가지고 한참 얘기하는데 안 갈 것 같아요. 일사하기 전에는. 근데 이제 거기서 저 이제 보험은 거기서도 반대표 던진 거죠. 닥쳐라 이러면서 던진 건데. 근데 어쨌든 뭐 그렇게 이제 구워 삼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지금 많이 낮춰야 나중에 덜 낮춘다. 지금 많이 낮추면 미국의 성장을 부양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장이 탄탄하게 나아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무너지는 일이 없을 거잖아요. 네. 그럼 금리를 많이 낮출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장기 중립 금리가 올라갔어요. 이번에 롱거론이 오히려 2.8에서 2.9로 올라갔거든요. 전체 금리가 다 주저앉았는데 지난 6월달에 예측했던 것보다 확 주저앉았는데 장기 금리를 오히려 끌어올렸거든요. 이거는 이제 이번에 낮춰주면서 이번에 밑을 받쳐주면서 실물 경제의 성장 체력, 잠재력 이걸 갖다가 부양해 줄 거야.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기사 보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결국에는 금리 많이 내려가는 시대가 다시 올까요?라고 물어보니까 파월 네. 의장이 잘 모르겠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그 중립금리가 마이너스였던 이런 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이 중립금리가 아마 그때보다도 상당히 높아졌을 것 같다. 얼마나 높을까요? 모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과거에 비해서 higher for longer의 베이스로 움직이게 될 것 같다. 이제 그 얘기는 여기서 이제 파월 의장이 다시 한번 좀 언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물가 좀 감안한 실질 네. 금리가 그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내용을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이제 정리를 잠깐 해보면은 우리가 이번에 중앙은행 위크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요 BOJ를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BOJ는 동결은 했지만 기자회견을 보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잠깐 보시면은 요번에 그 유럽 같은 경우도 이제 양적 긴축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 거거든요. 네. 그럼 연준도 이 양적 긴축에 대한 고민을 아마 계속해서 하게 될 거예요. 시장하고 좀 씨름을 할 거고 시장은 이 양적 긴축도 빨리 끝내주길 바랄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파월 의장이 고춧가루를 뿌려놓은 게 이번 케이스의 매파적인 부분 1번. 두 번째는 중립금리를 끌어올렸다는 게 매파적인 부분 2번. 네. 이 두 가지를 좀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왜 그렇게 서둘러서 50bp를 낮췄는데 매파한테는 얘기했죠. 그래야 덜 낮춰. 덜 낮춰. 예, 그리고 이제 비둘기파한테는 얘기했죠. 야, 프레임워크가 바뀌었어. 여기서부터는 실업률이 떨어지는 걸 방어해야 돼. 아니, 여기서부터는 이제 저기 실업자 늘어나면 큰일 난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프레임 바뀐 걸 좀 뒤늦게 안 건네요. 만약에 바뀐 거라면. 네네. 그 지금 근데 저도 이거 어떻게 봤냐면 기자회견에 그 말이 나와요. 잠깐만 좀 볼게요. 이게 이왕 나왔으니까 요 기자회견에서 이제 닐 어윈이라는 기자가 물어봤거든요. 예. 파월 의장 답이 이렇게 나와요. 일자리 창출에 관해서는 노동력 유입에 달려 있대요. 이민자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예. 만약 수백만 명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데 옛날처럼 10만 개의 일자리만 창출되면 실업률이 올라갈 겁니다. 이게 1번이에요. 예. 그리고 밑에 보시면 두 번째 질문이 뭐라고 한 거냐면 이제 두 번째 질문 뭔지 중요하지 않고요. 위원회의 모든 사람들이 구인 수가 너무 높아서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의 수가 높아서 실업률 상승이나 일자리 손실로 이어지는 곡선의 지점에 도달하기 전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대요. 근데 이건 이제 베버리지 곡선 이런 건데 이거 빼고 우리는 지금 그 지점에 매우 가깝거나 이미 도달했을 수 있대요. 따라서 앞으로 구인 수가 추가 감소하게 되면은 직접적으로 실업으로 간답니다. 이제 뭐냐면 잉여 일자리가 있는 게 아니라 1대1로 매핑이 됐으니까 여기서부터 줄어드는 건 실업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FOMC는 기자회견에 들을 내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기 쇼킹하긴 했지만 네. 여태까지는 파월 의장이 되게 밋밋한 얘기만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50bp 인하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든 명분을 만들어 주려고 정말 사력을 다해서 디테일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준이 고민하고 있는 게 뭔지 그 속내를 좀 알 수 있었던 시간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물가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자꾸 밑에다 숨겨놨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그 질문. 이게 경기 침체가 시작된 걸 확인하고 심지어는 약간 늦게 대응을 시작한 거냐. 예. 그런 거라면 뭐 정책의 시차도 있고 하니 그 침체를 막기는 어려울 거라고 우리는 가정하고 시나리오를 짜서 투자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네. 아니야 이제 물가가 이제 많이 잡혀서 경기가 그리 침체되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물가 때문에 올려놨던 거 다시 예비적으로 낮추는 거니까 이제 뭐 정상으로 돌리는 거지 뭐 크게 걱정할 거 없어. 네. 중에 어느 쪽으로 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 그 지난 8월 5일날 엔케리 청산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미국 경기 침체 우려였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아마 연준이라든지 일본 중앙은행이 다 네. 봤을 거예요. 예.
아 이거 생각보다 두렵네. 실업률이 그런 이유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닌데도 꽤 무섭네. 사람들이 경기 침체에 대해 갖고 있는 센티멘트가 되게 묘하네. 네. 이걸 아마 연준이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 아직은 경기 침체의 시그널이 보이는 건 아니지만 이 경기 침체라는 게 한 번 올라오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업률이 튀면은 그때부터 사람들이 자기 실현이 되는 거거든요. 침체다 하면 사람들이 돈을 안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짜 침체 오죠. 그럼 진짜 침체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준에서는 그거를 사전에 어떻게든 방어하고 싶다는 생각이 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제 침체가 오냐 안 오냐까지는 모르지만 연준이 실수할 수 있는 룸은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침체가 찾아오면 연준이 실수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연준이 실수하는 이유는요. 아까 이제 그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거 있잖아요. 시장이 너무 똑똑해졌다고. 뭐 정책을 쓰면 너무 빠르게 반응한다고. 시장이 연준보다 훨씬 똑똑해졌어요. 그럼 옛날에 얘기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시그널을 빨리 읽거든요.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총재도 그 코멘트 하신 거잖아요. 뭐냐면 금리 인하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과도하게 금리가 내려와 있다. 왜냐면 다 기다리는 건 내려오실 수밖에 없잖아요. 다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학습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금리를 내리기 전에 이미 금리가 거기까지 내려가 있잖아요. 예. 그럼 그걸 내려서 맞춰주면 되잖아. 이게 햇님 달림의 호랑이에요. 햇님 달림의 호랑이는 이 시루떡을 하나씩 준다고 가는 게 아니라 다음 네. 곡에 등장하실 거거든요. 그럼 언제쯤 집에 가시나요? 햇님 달림이 찾아가잖아요. 이름이 오누이가 햇님 달림인지는 기억은 안 나지만 예. 그래서 이거 하다가 죽잖아요. 음. 이 시장은 끝까지 다 먹으러 오거든요. 네. 끝이 없어요. 그럼 연준 입장에서도 결국에는 시장을 계속 메워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럼 어느 순간에 계속 만족시켜주다가 반대로 틀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하나의 괴리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약간 만약에 이제 우리가 리스크를 만약 찾는다면 침체의 리스크를 찾는다면 연준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을 하고 있는데 너무 똑똑해진 시장이죠. 그 시장을 놓고서 지금 소프트 랜딩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 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난이도가 높아진 작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저기 시작할 때 내비게이션으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네. 예. 아, 연준도 극한 직업인 것 같습니다. 경기라는 게 이제 사람들의 행동에 따라서 지금부터 달라질 수 있는 거일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거는 정말 연준의 깊은 혹은 멋진 묘기가 필요하다는 샤메 법칙을 그러게. 그 많은 사람들이 샤메 법칙이라는 말을 네. 그리고 거기에 누가 반응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저도 참 보면서 이게 옛날에 그 패턴으로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면 굉장히 낭패를 크게 만나겠구나라는 생각들. 네, 그런 것도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말씀 드렸는데 이번 FOMC 보면서 저도 참 이 변화라는 게 참 빠르구나라는 생각들 되게 많이 해봤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지표에 반응할지. 자, 대한민국의 지혜의 보고 우리 오건영 단장님과 함께 이번에 마무리한 FOMC에 대한 해석까지 제대로 들어봤습니다. 예, 또 이제 이런저런 고민과 공부 계속 하시다가 저희가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번호표 뽑고 네. 기다려서 연락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